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도 경찰 채용 1차 시험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7년도 경찰 채용 1차는요. 일단 수험생들의 그때 당시 이제 문제의 반응은 대단히 쉬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쉬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용들을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쉽다라고 했냐면 예전에 경찰 시험은 이제 개수 문제였죠. 과거에는 뭐가 나왔다? 이제 개수 문제. 자, 이런 게 이제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뭐다? 이런 게 이제 안 나오고 전부 다 조합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곤란하기가 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내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부터 가보시면은, 자, 이제 법원에 뭐가 있습니까? 관할이 있죠. 관할을 보는데, 자, 관할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송인데요. 우리가 이송이라는 걸 놓고 보면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건데, 원칙은 다 무슨 이송이었습니까? 필요적 이송이었죠.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의무적 이송이 있더라. 그 의무적 이송은 뭐다? 바로 현재지 관할법원의 이송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뭐다? 이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말 딱 나왔죠. 현재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문제를 볼 때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지가 딱 나왔는데 이송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얘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그래서 바로 선착수 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죠.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가 아니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데 이런 걸 해줍니까? 그래서 자, 뭐다? 뒤에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2번 내용이 일단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 관할이 있는데 현 주거범이 있다라고 했죠. 현 주거범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이죠. 피해자 아닙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근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여금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하여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관할이니까 이제 토상이죠. 토상.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직근상급 법원, 그래서 토상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내용이 틀렸다. 넘기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변호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 변호인인데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변호인 선임권자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 빼직이 있어요. 토탈 이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변호인 선임권자는 여기에 뭐가 된다? 한정, 즉 국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자가 뭐가 돼요?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 근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왜? 한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은 1심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신급 대리가 원칙인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소 제기 전 변호인 선임하고, 그 다음에 뭐죠? 파기환송,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됐고, 두 번째 가보면 변호인은 누구 중에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원칙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 즉 상고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 선임하면 허가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변호인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 변호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
피의자 신문 시 이제 변호인 참여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몇 명? 2인 이상이다. 그럼 항상 1차적으로 누가 피의자가 1인을 어떻게 한다? 지정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뭘 할 수가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 3번에 가보면 자, 수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읽어보시면 수사의 개념이죠. 가볍게 읽어보시면요. 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이다. 읽어보시고 다음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죠. 절대로 구금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정수사와 관련된 얘기네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했다는 사정.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피고인에 대한 함정수사가 되느냐? 아니죠. 함정수사의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 가보시면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할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맞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면요. 숫자의 문제인데 덧셈이 중요하겠죠. 읽어보시면 자,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뭐한다? 청구해야 되느냐. 그럼 체포한 때로부터 당연히 몇 시간입니까? 48시간이죠. 48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평소에 많이 안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유추는 가능합니다.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 구속 장소 감찰 제도가 있는데 자, 매월 몇 회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검사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막 여러 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회 이상이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한데 사경의 구속기간인데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어찌됐든 뭡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만 합쳐서 58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근데 월 1회 이상 이미 나왔으니까 나온 거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1번이 이제 평소에 잘 안 보였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틀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속어법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다 보는 건데요. 자, 피해자가 2009년 11월 2일 22시경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년 11월 4일경 24시경 10분경 석방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뭘 했습니까? 석방 통지를 안 했대요. 검사는 원래 30일 이내에 석방 통지를 하도록 돼 있죠. 법원에 통지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긴 위법이에요. 위법인데 이건 체포 이후의 절차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한 긴급 체포면 위법한 긴급 체포라는 것은 과정에 위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 절차는 모두 위법이죠. 그렇지만 이건 체포 이후 절차잖아요. 이후 절차. 그래서 위법이긴 한데 이것은 체포 이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대한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 통지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위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긴급체포는 위법이었는데 적법이었는데 석방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30일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자체는 위법이 되겠지만 긴급체포 전체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뻔한 것들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그 다음에 뭡니까? 안인이 있죠. 일반 사인 현행범을 체포했죠. 그러면 인도를 할 텐데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할 텐데 기산점은 언제가 된다? 바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되는 거죠. 즉 체포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가보시면 자 이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이게 뭐죠? 바로 경미범죄죠. 경미범죄에 대해서 자 경미범죄가 이제 뭡니까? 영장한 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요런 데 나오는데 현행범에서는 뭡니까? 바로 주거 부정. 주거 부정인 때 한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뭐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도 집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면 체포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네 번째 가보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소와 범죄 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대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는 않다도 동일성이 있다. 그러면 적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1번 판례가 이제 못 본 내용이죠. 못 본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풀 수가 있다.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 3, 4번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의 핵심은 긴급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위수중이겠죠. 하지만 이후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게 위수중까지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또 이제 중요한 판례를 또 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의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그다음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를 받아 뭘 했다? 수사기관 저장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참여하에 자 을측에 참여 있었고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1처분이 있는데 1처분은 참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적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참여 없이 뭘 했습니까? 재복제했어요. 그럼 참여를 안 했으니까 여기도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2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2처분은 위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을측에 또 참여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을 했는데 3처분도 뭐가 된다?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은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그다음에 뭐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범위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하든지 복제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예외 저장매체로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을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즉 이제 외부로 반출하려면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 등으로 관련 정보의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뭘 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반출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원칙은 그 장소에서 그 부분을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뭐 했습니까?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뭐다? 관련된 부분으로 뭐가 된다?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분 출력하라고 했는데 통째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예외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지고 왔어도 역시 출력하는 건 어떤 걸로 한정된다? 처음에 뽑으려고 했던 걸로 한정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자,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자 그러면 개별 처분 그러니까 과정을 단계적에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요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압수, 그다음에 이미징, 복제, 출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비록 각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하나의 영장 집행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장 집행이니까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청구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를 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어요.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이미 얘기했죠. 자 1처분은 적법이 돼요. 2, 3처분은 뭐가 된다? 위법이 되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처분 후 피압수자, 피압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 출력한 것으로서 영장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결국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위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봤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위법이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요 판례는 이미 이제 중요한 거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자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로 들어가 보면요. 자 고소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이제 고소할 신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기간에 때 1인 한 사람의 고소기간이 완성이 됐다.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소권자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소와 고발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했는데 고소는 대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은 대리 규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자 누가 고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이런 사람이 고소하는데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 없다? 반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게 이제 독립대리권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고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일단 미음번 가보시면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뭐랬다?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라는 취지의 뭐다?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소를 하려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는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이죠. 그래서 적법한 고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번 하나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면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일단 보는데 피의자 신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쭉 읽어보면 자 일단 1번은 어떤 겁니까? 바로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라는 건데 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무슨 동석? 임의적 동석이라고 했죠. 피의자 신문시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이죠. 재량. 그래서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자 동석을 허용했어도 이 사람은 뭡니까? 대신하여 진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뭡니까?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 부분은 뭐가 된다? 참고인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3번을 일단 보시면 3번은 뭡니까? 이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 줘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죠. 그럼 뭐가 된다? 위수중이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습한 증거에 해당하니까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증거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4번 가보시면 자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참고인과 피의자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의자는 뭐만 하면 된다? 미리 고지하면 된다. 그런데 피의자 아닌 자는 뭐까지 해야 된다?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간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면 자 이제 9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전문심리위원이네요. 전문수사자문위원도 있고 전문심리위원도 있는데 자 법관의 심증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전문심리위원은 어찌됐든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문심리원은 법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서 뭣도 할 수 있다? 직접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의견을 진술하는데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관 아니에요? 법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심리원이 뭐다? 이제 이런 경우 뇌물을 받았다. 그 과정에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술해죄가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째로 들어가 보면요. 내용이네요. 자, 일단 1번. 1번 어떻게 됩니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죠.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 먼저 415조에 따른 뭘 할 수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재항고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공소제기 결정은 본안 절차에 다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다? 재항고도 안 되고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한 관계인의 있죠? 증인의 사건 있죠? 요 부분이 있는데 증인 사건 관계인의 생명 그 다음에 신체의 안전을 현저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전 구금 일수는 당연히 뭐다? 전부를 본형에 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죠.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인데 뭘 뺍니까? 종범을 빼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명백하게 이제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증인과 사건 관계인 이렇게 되는 거죠. 항자라는 말을 좀 지우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1번째로 가보면 자,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 절차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가보시면 별건 없죠. 자, 공판 준비일에 지정을 신청하는데 그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가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인을 뭐한다? 소환할 수가 있죠. 근데 소환이 없으면 못 나갑니까? 아니죠. 소환이 없어도 뭐한다?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됐고 세 번째 가보면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3번 일단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으면 뭐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보시면 자, 위법 수집 증거와 이제 관련된 얘기네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옳고 그름 길긴 하죠.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카카오톡 감청 사건인데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그 설비의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을 했다. 자, 그러면 위법이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 위수증이에요. 위수증.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알아주시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죠? 그럼 위수증입니다. 자, 됐고 세 번째 뭡니까? 자,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위법 아니다라고 했죠. 그다음 네 번째. 자, 뭐죠?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위수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번이 틀렸는데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기억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카카오톡 감청사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가보시면 또 OX죠. 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자, 그래서 대체 증명이 있죠.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까지 판례가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사자 증언이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겠느냐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이거 나온 거죠. 바로 뭐다? 통역인 등의 증언.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틀렸고요. 다음 니은번 가보시면, 자, 피의자 아닌 자와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할 수 있는 이상 증거를 할 수 있으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죠.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걸 증거로 쓰려면 뭘 해야 된다? 증거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가보면,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인데, 일단 사경 작성 검증조서가 있고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자백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현장 뭘로 볼 수 있다? 진술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진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 앞에서 피의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요것은 뭘로 본다?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는데 지금 피고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 내용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들이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틀렸죠. 됐고, 그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자,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데, 동일성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동일성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 가보면, 자, 이제 14번째 문제를 이제 가보시면요. 자, 증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 있는데, 첫 번째,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별건 없고요. 그다음에 법정에 군에 있으면 소환 없이 신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뭡니까? 감치받았다가 뭐라고 있어요? 뭡니까? 증언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석방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네 번째로 가보면요. 반대 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 신문을 할 수가 있고, 반대 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한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재판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이제 주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문으로 본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또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이제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억번도 또 중요한 거였죠. 바로 요 기억번 사건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인데, 자, 이태원 살인 사건 범인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 얘가 과거에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증거인멸과 살인에 과연 동일성이 있겠느냐?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한 결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자, 증거인멸에 대한 기판력은 살인죄에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동일성이 없습니다. 기억번 일단 틀렸는데 쭉 읽어보시면, 피고인이 1997년 4월 3일 2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갑을 찔러 칼로 찔러 을과 공모하여 갑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년 2월 초순부터 1997년 4월 3일 22시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년 4월 3일 23시경 을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 8군역 내 화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증거인멸죄의 범죄 사실은 기본적 사실성에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규범적 요소를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 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규범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뭐다? 디귿번은 이제 뭐죠? 경합범이죠. 경합범.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 증제에 공유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배임 증제에 미치한다. 왜? 횡령과 배임 증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합범이다 이거예요. 경합범. 경합범은 상호간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을번도 뭐 중요한 얘기였죠. 그래서 바로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이 나오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다? 범칙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법만 틀렸고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엄격한 증명이네요.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인데 결국엔 뭐예요? 주요 사실. 그럼 주요 사실이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일단 요거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뭘 했다? 수사했다는 범위. 고의죠, 고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에서 교사사실도 구성요건적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합동법에 있어서 공모나 뭐가 있어요? 모의도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요 사실이 되죠. 근데 요 세 가지 디귿, 리을, 미음, 비읍번 같은 경우에는 다 뭡니까? 자유로운 증명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뭐가 된다?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째로 가보면 자, 상소, OX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해서 한 죄는 무죄, 다른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해서도 자, 이건 상상적 경험은 뭐가 됩니까? 불가분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분적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으면 뭐가 된다? 이것은 일부 상소에도 전부 상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뭐하게 돼 있다?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 허브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보시면 17번은 뭡니까? 상고를 포기한 후 그 상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할 효력 여부를 다투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일단 여기에선 보시면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뭐냐면 상고를 포기해서도 아직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소 제기 다투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절차, 우회적인 절차가 아니라 직접적인 절차를 다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로 가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서 5명의 예비 배심원 몇 명? 5인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은 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다 이런 규정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2차 평의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 그리고 다수결로 갑니다. 2차 평의는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일치할 때, 법원과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 기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잘 알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재심으로 들어가는데, 재심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를 가보시면, 특별사면으로 형성구의력이 상실된, 있죠? 특별사면. 그래서 특별사면으로 형성구의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자,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죠.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자,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 판결합니까? 아니지요. 면소가 아니죠. 왜냐? 자, 우리가 면소 판결에서 사면은 무슨 사면만 의미한다? 일반 사면만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면이 특별사면이 되었어도 역시 재심 대상에서 실체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가보시면,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됐다?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자, 재심 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재심 개시 절차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연 종료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왜? 승계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시면, 형사소송법 420조 7호에 재심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담당하는지 여부를 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맞는 거니까요, 기역번하고 리을번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미음번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직결심판, 여지없이 직결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이 물론 약식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20번이 직결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 1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직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재판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뭐죠? 바로 우리가 소송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서 공소제기의 본질적인 요소인 공소장 제출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인 불성립에 관한 사안으로서 바로 즉심기록 송부 사건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없고요. 그래서 재심, 직결심판 내용까지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경찰 채용 문제를 이렇게 쭉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문제상으로 최신 판례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채용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국가직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